노다지의 썰전. 자, 오늘은 국내 리딩 금융그룹이죠. KB금융의 미래를 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금융이 최근에 실적이 아주 견조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자기자본이익률 ROE를 13%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야심찬 중장기 목표를 내놨습니다. 주주 환원 계획도 아주 파격적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KB금융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홍콩 ELS 과징금 같은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을 잘 극복하고 약속한 청사진대로 높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KB금융이 아주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본 정책 그리고 비은행 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와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룹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요. 또 예측 불가능한 정책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KB금융이 제시한 목표 달성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 낙관론의 근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 체력이 매우 견고하고 무엇보다 주주 환원 정책이 아주 구체적이고 신뢰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인 순이자 마진, NIM이나 낮은 신용손실 비용률, CCR 같은 기본적인 지표는 당연히 훌륭하고요. 근데 제가 정말 주목하는 건 다른 금융지주들이 못한 약속, 바로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보통주자본 비율, CET1 비율이 13%를 초과하는 자본은 모두 주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원칙을 제시했죠. 네. 이 CET 비율을 자동차의 금융 쇼거 업서버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가장 순수한 자기자본이라 외부 충격 흡수 능력이 제일 뛰어난데 KB금융은 이 쇼크 업서버가 이미 13%라는 아주 튼튼한 수준을 갖췄다. 그러니 여기서 더 보강되는 재료는 전부 차주인인 주주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공표한 겁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목표 제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비은행 부문의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증권, 손해보험, 카드, 생명보험 이 4대 비은행 자회사의 이익이 전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특히 카드는 고금리 시기에 조달 비용 부담이 컸는데 여기서 벗어나면서 이익이 한 3,200억 원대에서 4천억 원 이상으로 회복될 거고요. 손해보험은 안정적인 손해율 관리를 바탕으로 꾸준한 이익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들이 이제 그룹 전체 성장을 이끌 강력한 쌍끌이 엔진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비용 관리가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행해온 희망퇴직하고 디지털 전환 투자 덕분에 비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CIR 비율이 41%까지 떨어졌어요. 조만간 4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게 확실시되는데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CIR 40% 미만은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기준으로도 최상위권의 효율성을 의미하거든요. 100원을 벌기 위해 운용비로 40원도 채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변덕스러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이익을 창출하는 아주 강력하고 내재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탄탄한 기본 실적, 비은행 부문의 성장,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비용 효율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된다면 ROE 13% 달성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그 장밋빛 전망 이면의 그림자를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세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 홍콩 ELS 관련 과징금이라는 안개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선제적으로 8,8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충당부채를 쌓아두긴 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최종 과징금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회사 측은 주주 환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다 이렇게 자신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 섞인 예측일 뿐이거든요. 만약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그토록 자랑하던 자본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문제라고 봅니다. 둘째, 그룹 성장의 열쇠라던 비은행 부문, 그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면 KB증권의 ROE는 9.73%, KB카드는 6.96%에 불과합니다. 그룹의 중장기 ROE 목표인 11%는커녕
자본 비용조차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수치죠. 그룹 차원에서 자본 재배치와 관리 강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이 구호만으로는 글쎄요, 부진한 업황과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취약점인데요. 과도한 해외 투자자 의존도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75%에 달한다는 건 우리 경제와 무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작은 파도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감액 배당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국내 개인 투자자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세제 개편 같은 정부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ELS 과징금이라는 발등의 불, 핵심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라는 내부 과제,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 이 삼중고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KB금융을 다른 금융그룹과 차별화하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봅니다. CET1 비율 13% 초과분을 전량 환원하겠다는 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규칙이라고 제가 강조했는데요. 이 규칙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금융지주들의 CET1 비율이 하락했던 2025년 3분기에도 KB금융은 오히려 이 비율을 10bp 이상 끌어올렸어요.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기에 혼자 탁월한 자본 관리 능력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건 향후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주와의 약속을 지킬 체력이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죠. ELS 과징금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재무조표에 반영된 일회성 비용일 뿐 KB금융의 장기적인 이익 창출 능력과 자본 생성 능력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 규칙이 유효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초과 자본이 꾸준히 그리고 예측대로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ELS 과징금의 최종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거나 혹은 경기 침체로 그룹 전체의 순이익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원하고 싶어도 환원할 재원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규칙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또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배 수준이 되면 자사주 매입보다는 현금 배당 비중을 높여달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커진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할까요? PBR 1배라는 건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가치와 같아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자사주 매입이 더 이상 싸게 사서 소각하는 그런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차라리 그 돈을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걸 선호하게 되죠. 이건 결국 KB의 자본 환원 정책이 내부 원칙뿐만 아니라 시장의 주가 수준과 주주들의 심리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술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CET1 13%라는 그 대원칙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은 바로 다각화된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KB금융은 은행의 이익 비중이 한 60%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가운데 증권, 보험, 카드가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특히 금리 변동기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금리가 오를 땐 예대 마진이 커지는 은행과 자산운용 수익률이 좋아지는 보험이 실적을 견인하고 반대로 금리가 내릴 땐 시장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증권과 소비가 활성화되는 카드가 이익을 내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구조이기 때문이죠. 특히 증권의 자산관리 WM 부문은 최근 몇 년간 관리자산 AUM 규모가 10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손해보험은 ROE 18.58%라는 경이적인 수익성을 기록하면서 그룹의 확실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비용 충격을 흡수하고도 꾸준히 초과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KB금융 포트폴리오의 저력입니다. 관리자산 AUM이 70조 원으로 늘어난 것은 분명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정말 수익성으로 직결되고 있습니까? 업계 전반적으로 WM 부문 수수료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데 KB증권이 그 70조 원의 자산에서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포트폴리오의 균형 자체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그 구성원들의 개별 성적표가 좋지 않다는 점이죠. 핵심 계열사인 증권과 카드의 수익성이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룹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분발을 요청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특히 증권업은 정부의 자본시장 부양 의지나 시장 유동성 같은 외부 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진 산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룹의 ROE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진한 부분은 과감하게 자본 투입을 줄이고 손해보험처럼 잘하고 있는 고수익성 사업에 자본을 집중적으로 재배치하겠다. 이런 명확한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룹 전체의 ROE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중장기 목표인 ROE 13% 달성은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내년부터 비은행 자회사들의 이익이 모두 턴어라운드하고 비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CIR은 40% 아래로 떨어져서 이익률을 개선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3년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둔 수조 원의 충당금 덕분에 향후 신용손실 비용 CCR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까지 더해지면 ROE 상승은 거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현재 KB금융의 PBR이 0.7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MUFG나 싱가포르의 DBS 같은 글로벌 은행들에 비해 여전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가 상승 여력 또한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기업 미팅에서 수적하는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KB금융이 내부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전략을 세우고 노력을 해도 한국 금융사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족쇄를 풀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의 생산적 금융 지원을 압박하거나 ELS 사태처럼 예측 불가능한 불안전 판매 이슈가 터져나와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네, 그 점은. 내부적으로 아무리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도 이런 외부의 돌발 변수 하나가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계량화해서 가치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금융주에 대해서 만성적인 할인율,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는 겁니다. ROE 13%라는 목표는 이러한 외부 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풀렸을 때나 가능한 그야말로 최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 리스크는 한국 금융주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의 차별점이 더욱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CET1 비율 13%라는 확고한 자본 완충력을 바탕으로 한 주주환원 원칙,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비용 관리 능력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거든요. 다시 말해 정책 리스크가 현실화되더라도 KB금융은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잘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매몰되기보다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 잠재력과 경영 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장밋빛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ELS 과징금이라는 당면 과제와 핵심 자회사의 수익성 개선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룹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정책 리스크 또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고요. 이러한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중장기 목표 달성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투자자들의 완전한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KB금융의 미래는 말씀하신 그런 잠재된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고 저희가 논의한 기회 요인들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KB금융의 미래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 여기서 마칩니다.